あれないね。消えてるね。ま、そんなこともあるよ。아나, 당신의 지레게 버티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도파민과 스릴을 가져다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본업이 너무 바쁘지만 여전히 귀여운 당신의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참 괴담 이야기. 언니는 얼마 전에 살목지를 보고 왔는데요. 괴담이나 뭐 공포 콘텐츠에 있어서 그 장소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뭐 스토리가 사실 크게 없어도 등장인물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무서운 일을 겪는다. 이것만으로도 그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선 역시 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의 특성 같은 걸 좀 끌어올리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간이 중심이 되는 니찬 괴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괴담 읽어드릴게요.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 놀랍게도 25년도에 올라온 최신 괴담입니다. 벌써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밤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다. 외래는 이미 끝났고 면회 시간도 아슬아슬하게 갔기 때문에 병실을 나와 1층으로 돌아오니 이미 병원 안도 어두컴컴했지만 목이 말랐기 때문에 자판기가 있는 지하 1층까지 가자 라는 이야기가 되었다. 2대 있는 엘리베이터는 둘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금방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계단으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무리 계단을 내려가도 아래에 도착하지 않는다. 계단 도중에 있는 중간층을 몇 번이나 지나쳤지만 역시 아래에 도착하지 않는다. 나는 그 병원에 처음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제법 천장이 높구나 하고 태평하게 생각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도착하지 않네. 돌아갈까? 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계단을 위로 올라갔더니 중간층을 한 번 지나자마자 바로 1층에 도착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무척 진지한 얼굴로 네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아깐 말 안 했는데 지하 1층에 영안실이 있거든. 영안실이라고 들은 것도 물론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평소엔 무서운 이야기에 흥미도 없고 심령현상도 전혀 믿지 않는 어머니와 함께 기묘한 체험을 했다는 거. 지금도 가끔 그때는 무서웠지 라고 말하니까 역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오컬트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밤에 둘이서 그 병원에 가보자는 이야기가 된 거야. 아무래도 중학생끼리 면회 종료 시간에 병원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슬아슬하게 외래를 하는 시간에 가서 문제의 계단을 내려갔는데 그랬더니 중간층을 한 번 지나자마자 지하 1층에 도착해버렸다. 나는 저번에는 계속 빙글빙글 내려갔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모처럼 왔기 때문에 중간층의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젊은 사람은 써본 적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는 없었기 때문에 으츠른데스라는 득석 카메라로 찍었던 것이다. 으츠른데스는 이제 옛날 후지필름에서 나온 일회용 카메라거든요. 굳이 번역하자면 찍혀요? 이런 느낌? 이거는 이제 톱니 같은 걸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해서 돌리면 위에 몇 장 남았는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완전 아날로그식 카메라예요. 이건 내장된 필름을 다 쓰면 편의점이나 카메라 가게에 현상을 맡겨서 사진으로 뽑는 건데 내가 사용한 뒤에도 아직 필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현상에 맡기진 않고 완전히 존재를 잊고 있었다. 보통 한 27장 정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열어서 필름을 꺼내면 다시 이어서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한 번에 마지막에 현상을 맡기는 거예요. 이어서 읽을게요.
그래서 어느 날 테이블 위에 누나가 현상 맡겼던 그 카메라에 내 거랑 사진이 있어서 계단 사진을 찾아봤는데 몇 번을 찾아봐도 계단이나 중간층 사진이 없다. 그럼 내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확실히 계단 같은 건 있었는데 중간층 구석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찍혀 있었다. 계단에서 사진을 찍었을 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무서워서 그건 더 이상 현상하지 않았기에 무엇이 찍혀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오늘의 첫 번째 괴담,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이었습니다. 언니도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일회용 카메라, 으츠른데스 같은 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름에 큐슈 여행을 갔을 때 되게 열심히 찍었었거든요. 근데 방학 때 잠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진관에 맡겼어. 근데 찾으러 가보니까 분명 27장을 꽉 채워서 찍었는데 한 4-5장 정도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 거를 따로 안 주고 사진만 받았으니까 어느 사진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진관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뭐 빛 조절 같은 거를 실패해서 이제 망가지는 컷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뭐 가볍게 찍어서 이 정도 건진 거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더라고. 근데 뭐 나는 그 사진을 보진 못했으니까. 그리고 27장을 찍으면서 내가 어떤 사진을 뭘 찍었는지를 다 기억하진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가끔 받지 못했던 그 사진에 혹시 심령현상 같은 게 찍혀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하곤 했어. 아무래도 필름 카메라에는 로망 같은 게 있으니까. 이야기가 샜는데 다시 다음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괴담, 뿌띠 페어마니아. 2003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제가 경험한 좀 기묘한 사건이에요. 본가 근처에 큰 폐병원 터가 있었어요. 꽤 오래되고 튼튼해 보이는 석조 건물이 여러 동? 부지도 넓고 안에는 작은 연못이나 숲 같은 것도 있어서 뿌띠 페어마니아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호의 로케이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탐험이나 곤충 채집, 중고등학생 때는 담력 시험,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발길은 뜸해졌지만 귀성할 때에는 혼자서 들러서 폐허 특유의 잠들어 있는 듯한 공기를 즐기거나 하고 있었죠. 올해 설에도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아내와 둘이서 폐허를 산책. 아내는 하마마이크에 나왔던 진료소 같네? 라며 싫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사립탐정 하마마이크라는 그런 드라마 얘기예요. 이래저래 그 폐병원에는 이미 몇백 번이나 드나들었지만 특별히 괴이하다고 부를 만한 체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지난 주말 여름 휴가를 사용해서 본가에 돌아갔습니다. 해질녘에 문제의 병원 터에 가봤더니 상당히 모습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대한 부지의 주변에는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안에는 중장비가 몇 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울창했던 나무들도 대부분 없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쯤 멍한 상태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자니 펜스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근처는 최근 주택지로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도 그 일환인 듯 합니다. 그렇다곤 해도 8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존재감을 뿜고 있던 폐허였는데 사람의 의지가 작용하면 시간은 이렇게까지 가속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미 소리가 끊긴 길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아버지에게
병원터의 토지구획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그거 말이지. 아무래도 쇼핑센터가 되는 모양이더라. 쇼핑센터? 그거 병원터잖아. 그게 어쨌는데? 그런 건 뭔가 좀 기분 나쁘지 않나? 그래? 난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병원이라는 건 사람이 죽는 장소잖아. 라곤 해도 닫은 지 몇십 년은 지났잖아. 그렇긴 하지만 뭐 아무튼 여러모로 편리해지기도 하고 이쪽 사람들은 다 환영하고 있어. 아버지는 아무 꺼리낌 없이 웃으면서 컵에서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그렇다곤 해도 토지 보상 같은 걸로 난항을 겪었겠지. 거기 철거하고 나서 벌써 1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어. 1년이라는 건 아니죠. 내가 설에 갔을 땐 아직 폐허 그대로였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가을 이후로 거긴 공터야. 요시모리네가 일을 맡은 게 작년 이맘때니까 틀림없어. 그 후 어머니에게도 확인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틀림없다고. 이게 내 착각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물어봤더니 역시 제 기억대로 올해 1월에 폐허를 방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소를 착각하고 있는 건지 저희들의 기억착오인 건지 왠지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단언할 수 있는데 본가 주변엔 다른 큰 폐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1월에 저희가 헤맸던 폐허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의 두 번째 괴담, 뿌띠 폐허 마니아였습니다. 신년에 방문했었는데 8월, 글이 올라온 8월 시점에서는 이미 작년에 1년 전에 폐허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보통은 아무도 없는 이런 방치된 폐허를 묘사할 때 약간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막 신나게 뭔가 깨워버리는 듯한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괴담에서는 약간 그 폐허 특유의 조용함을 즐기는 그 화자랑 그 아내가 약간 공간을 존중하듯이 방문해왔기 때문에 뭐 아무 탈 없었던 게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상상하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괴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괴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괴담, 그 집 22년도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별로 결말도 없고 무서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조금 길기도 하고 말로 풀어내는 게 어려워서 문장이 이상할지도 모르니까 미안. 지금으로부터 10년 조금 전의 이야기. 산을 깎아 만든 듯한 신흥주택지에 초등학생 때 살고 있었다. 버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주택지라곤 하는데 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이미 평범하게 쇠퇴해 있었고 빈집도 드문드문 있었다. 버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의 거품 경제 시절이죠.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당시에 막 엄청나게 개발됐던 막 호텔, 막 리조트, 뭐 골프장이나 뭐 이런 신흥 주택단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어서 읽을게요. 그래도 또래 아이들은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들과는 자주 놀았는데 가끔 그 집이라는 장소에 놀러가는 일이 있었다. 그 집도 빈집 중에 하나로 주택지의 큰 길이라고 하나? 그걸 내려다보듯이 서 있는 비교적 눈에 띄는 장소에 있다. 앞서 말했듯이 뭐 사실은 다른 빈집들도 있었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는 빈집은 그 집이라는 느낌으로 그 집은 뭔가 특별했다. 그
그 집에는 담쟁이가 빽빽하게 자라 있었고 그 주변만 유독 나무가 무성해서 공기가 무겁고 그냥 빈집이라기보다는 폐가라고 부르는 편이 어울리는 분위기에 경사면 위에 있는 3층 건물. 정면에서 보면 2층이지만 큰 길 쪽에서 보면 3층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등 그런 서양식 저택이었다. 듣기로는 이 주택지가 생겼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 집의 정면 현관이 접해 있는 길은 큰 길이 아니라 그곳에서 큰 길을 꺾어서 올라간 언덕 위의 길이었는데 주택지 중앙에 있는 건 변함없고 그 집은 위치도 높고 가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큰 길을 지나면 반드시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큰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집의 창문은 대부분이 덧문으로 닫혀 있었는데 단 하나만 덧문이 없는 창이 있었다. 그건 3층의 가장 오른쪽 창이었고 너덜너덜한 흰색의 얇은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더럽혀진 흰 드레스를 입은 프랑스 인형이 이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이상한 이야기긴 한데 나는 그 인형이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었다. 폐허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분명 더럽혀져 있을 텐데다가 애초에 인형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는데 그게 장식돼 있는 방에 가보고 싶었던 거다. 비웃음을 살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 집 가자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남자애들은 모두 내키듯이 따라왔고 향하는 목적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인형이 있는 그 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녀석들 중에도 인형을 갖고 싶었던 녀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단순히 눈에 띄는 방이었기 때문에 표식으로 삼았을 뿐일지도 모르지만 참고로 여자애들은 한 명도 오지 않는다. 뭐 빈집 탐험 같은 건 더럽고 재미없을 테니까 그런 거겠지? 뭐라고 생각한다. 그 집은 언덕길 옆에 있고 정면 현관에는 나중에 설치한 파이프 셔터까지 달려있다. 이건 처음엔 없었는데 근처 어른이 아이들이 안에 들어가서 장난치니까 라며 사비로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그 집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쿠소가키 철없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바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때 정면 현관 같은 걸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서 알아보긴 어렵지만 그 집에는 뒷문이 있고 경사면을 좀 미끄러져 내려가면 아이가 몸을 숙이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 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들고 그곳으로 그 집에 들어갔다. 요컨대 그 집의 정면 현관은 사실 2층에서 들어가는 입구인 거다. 그래서 어쩌면 그 집의 1층은 지하실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뒷문으로 들어가서 1층보다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뒷문으로 들어가면 난간으로 둘러싸인 발코니 같은 곳? 뭐 건물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발코니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발코니 같은 곳에 나오는 거다. 발코니를 내려다보면 콘크리트와 목재 기둥만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고 그 안쪽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게 보였다. 분명 저 계단까지 가면 2층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있는 발코니에서 아래 공간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해도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발코니에서 뛰어내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모두 농담 섞어서 말했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건 머리론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진짜 뛰어낼 일이 없지? 라는 뉘앙스로
서로 자기의 올바름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도 나 혼자였다면 왠지 뛰어내렸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혼자서 여기에 오는 녀석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난 몰래 혼자 온 적은 없었다. 결국 우리는 발코니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애초에 그 작은 뒷문도 막다른 발코니도 무엇을 위한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왜 그런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걸까? 건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까? 집의 토대를 위한 공간 같은 걸까? 하지만 그곳에도 일단 창문 같은 건 있었지. 그 넓은 공간은 창고 같은 장소로 재이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작은 뒷문으로 그 집의 옛날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았던 걸까? 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다른 시로 이사갔기 때문에 한동안 그 집을 볼 일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에 어떤 계기로 친구들과 고향의 심령 스폿 얘기가 나왔다. 그런 장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인연도 없었기 때문에 화제에 곤란했는데 떠올린 것이 그 집이었다. 그 집은 뭐 심령 스폿도 뭣도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데 심령 현상 같은 소문은 하나도 없었다. 음산한 분위기는 있으니까 적당한 괴담 하나쯤 꾸며줘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나와 같은 주택지 출신인 녀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소개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집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엄청난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밤늦게 돌아다닐 만큼의 분량도 아니었고 설령 낮이라도 전철을 갈아타면서 시에서 시로 이동할 정도의 활력도 없는 시골이라서 교통편이 나쁘다. 여튼 음침한 오타쿠 집단이었기 때문에 직접 심령 스폿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소개한 사람이 직접 그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모두한테 보여주는 식의 흐름이 되었다. 나도 오랜만에 예전에 살던 주택지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그 집의 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기분 나쁘네. 하지만 인형 갖고 싶네 하고 생각했는데 그땐 나 혼자였기 때문에 탐험은 포기했다. 당연하지만 초등학생 때보다 키도 커져 있었으니까 뒷문을 통과할 자신도 없었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모두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적당히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뭐 그건 됐다. 그 후 나는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했는데 대학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심령 스폿은 아니지만 고향에 이런 기분 나쁜 폐허가 있어서 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기종 변경 같은 걸 할 때 뭐 실수로 데이터가 사라진 건가 싶어서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갔을 때라도 사진을 찍겠다고 말하고 끝냈다. 그래서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주택지에 들렀는데 그 집이 없는 거다. 아무래도 노후화가 진행되었을 테니까 철거된 건가?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집 같은 게 있었나? 라고 말하는 거다. 이사가 버린 우리 부모님만이라면 단순히 잊은 걸 수도 있지만 옛날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함께 탐험했던 친구들까지 그 집을 모른다고 한다. 그렇게 눈에 띄었고 적어도 30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택지 주민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고향을 떠나가 있는 동안 누군가가 그 집에 혼자 가서 그 발코니에서 큰 부상을 입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집의 존재가 금기가 되어서 그런 집은
없었다는 게 되고 깨끗하게 철거된 것이다. 이럴 거였으면 고등학교 때 갔어야 했다고 그 주택지에서 그 집이 있었던 장소를 볼 때마다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불쑥 그 집이 돌아오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29일에도 고향에 가서 그 집의 터를 보고 왔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사회인이 된 지금도 그 집을 떠올리면 끝까지 탐험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있고, 만약 지금 그 집에 간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인형이 있는 방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렸을 때 나한텐 무리였어도 어른이 된 나라면 그 집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걸 쓰고 있는 지금도 기억 속에 있는 그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일단 지금은 그 집에 있었던 것 같은 프랑스 인형을 갖고 싶어서 막 찾고 있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걸 찾을 수가 없다. 당연하다. 애초에 어떤 인형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늘의 세 번째 괴담, 그 집이었습니다. 언니는 방송에서 괴담을 이렇게 읽어드리기 전에 일단 괴담 수집을 하면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생방송에서 혹시라도 막 모르는 한자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니까 모아둔 걸 한 번 더 훑어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괴담 찾거나 괴담 읽을 때 이 괴담 다음에 이거 읽으면 좋겠다, 지금 읽긴 어려우니까 이 괴담은 다음에 무슨 특집으로 엮어서 소개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 고민을 하면서 괴담을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독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괴담이 있어. 이번에 읽은 이 세 번째 괴담, 그 집? 이게 특히 그런 느낌인데, 뭐 딱히 귀신이 나온다던가 뭔가 막 심령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막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일도 심지어 그런 것도 아닌데, 처음 발견해서 읽었을 때도 그리고 다시 읽어봤을 때도 뭔가 이 불안하고 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괴담 라디오를 한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괴담 라디오를 매번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작년 샤레코아 괴담 4부에서 읽어드렸던 칸칸이랑 요거 그 집, 요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오는 건 그거 두 개밖에 없었어. 여튼 오늘의 니창 괴담은 이렇게 세 편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읽어드리고 있는 스승 시리즈를 이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괴담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스승 시리즈, 순서상으로는 지난 괴담 라디오에서 읽었어야 됐는데 지난 라디오를 쿄스케 특집으로 묶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누락되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초능력. 대학 시절 영감이 이상하게 강한 동아리 선배를 만난 뒤로 무척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는 오컬트에 푹 빠진 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한때 초능력에 흥미를 가지고 ESP 카드 등을 사용해서 반쯤 농담으로 ESP 능력 개발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약간 도형이 그려져 있는 카드?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고른 카드를 뭐 안 보고 맞춘다던가 하는 그거예요.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 선배로 말하자면 분야가 달라서인지 초능력이라는 이야기는 싫어하는 듯 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일본, 러시아 초능력 대결 같은 기획의 특집을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러시아인 소녀가 눈 가리개를 한 채로 상자에 밀봉된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을 맞힌다 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다. 요컨대 투시를 한다는 거다. 소녀가 눈 가리개를 한 뒤에
연예인 게스트가 쓴 것으로 이제 사전에 알 방법이 없었을 텐데도 소녀는 훌륭하게 쥐의 그림을 마친 거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던 스승이 말한다. 이런 건 투시가 아니야. 눈가리개가 얼마나 엄중하게 되어 있었는지 보고 있었을 텐데도 그런 말을 꺼내서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자 진지한 얼굴로 이런 건 텔레파스라면 간단하다. 의표를 찔렀다. 요컨대 정신가문,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 종이에 쓴 게스트의 사고를 읽으면 이런 재주는 식은 죽 먹기라는 거다. 아무리 엄중하게 눈가리개를 하든 상자에 숨기든 그걸 준비한 인간이 있는 한은 내용은 알 수 있다. 스승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투시 능력자는 전부 가짜고 조금 텔레파시 능력이 있을 뿐인 평범한 인간이다 라고 말했다. 텔레파시 능력이 있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재밌어서 웃어버렸다. 스승은 언짢아 했지만 내가 계속 웃고 있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러시아인 소녀의 곁에 서 있는 통역 남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짜 초능력 무기로 몇 번이나 업계에서 퇴출당한 그쪽에서는 유명한 사기꾼이다. 난 이번 투시 실험의 속임수도 알고 있다. 가끔 계속해도 괜찮은가? 같은 말을 하면서 소녀의 몸에 손을 댄다. 그 손드는 방식으로 그림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다. 이전에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는 그의 늘 하던 수법이었다. 마츠오 어쩌고가 있었다면 통역한테도 눈가리개를 시켜라 같은 짓궂은 말을 꺼냈을 거다. 난 일부러 이 소녀를 텔레파스라고 믿고 있는 스승에게 이 특집의 이면을 알려주지 않았다. 왠지 귀엽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던 며칠 후 스승이 내 하숙집을 찾아와서 오늘은 되갚으러 왔다 라고 말한다. 그 프로그램 이후 잡지나 TV에서 가짜가 폭로되어서 조금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스승의 귀에도 들어간 듯하다. 내가 알고 있으면서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것도. 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방에 들이지 않을 순 없다. 스승은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로 된 작은 상자를 2개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쪽을 상자 A, 이쪽을 상자 B라고 한다. 비슷한 상자에 매직으로 그렇게 적혀있다. 무엇이 시작되는지 두근거렸다. A의 상자에는 1000엔, B의 상자에는 10,000엔이 들어있다. 이 상자를 너에게 주겠다. 단? 하고 스승은 이어 말했다. 돈을 넣은 건 사실 예지 능력자로 네가 A, B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거라고 예지했다면 정확하게 1000엔과 10,000엔을 넣어놨다. 하지만 만약에 네가 양쪽 상자를 모두 선택하는 욕심쟁이라고 예지하고 있다면 B의 상자에는 10,000엔은 들어있지 않지. 자, 어떻게 선택할래? 그렇게 말하며 선택지를 제시했다. 1. 상자 A만. 2. 상자 B만. 3. 상자 A, B 둘 다. 그리고 4.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정리한다. 요컨대 B만 여는 걸 선택한다면 제대로 10,000엔이 들어있으니까 2번에 상자 B만 이 가장 이득이 아닐까? 스승은 짓궂은 얼굴로 정말 그걸로 괜찮은 거냐? 라고 말했다. 잠깐 냉정하게 생각하자. 그 예지 능력자는 진짜라는 설정인가요?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스승은 질문은 불가 라고 할 뿐이었다. 눈앞에 상자를 보고 있자니 거기에 있으니까 얼마가 들어있든
둘 다 받아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안에 악마가 속삭인다. 기다려. 예지 능력이 진짜라면 둘 다 고르면 B는 빈 상자, A의 천엔밖에 손에 넣지 못한다고? 라고 내 안에 천사가 속삭인다. 예지 능력이 가짜라면 어때? 그렇게 예지해서 B에 돈을 넣지 않았는데 실제로 B만 골라버리면 수익은 0엔이라고? 라고 악마. 그렇다. 애초에 예지 능력이라는 게 애매하다. 눈앞에 있는데 그 상자의 내용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돈을 넣는다라는 행위는 이미 끝난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든 상자 안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기분도 든다. 그럼 3번에 상자 A, B 둘 다라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 3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이건 게임인 거다. 어차피 스승이 준비한 거다. 하마터면 진심이 될 뻔했다. 아마 3을 고르게 해놓고 상자는 빈통. 봐라, 욕심을 부리니까 1000엔밖에 못 얻는 거야 라고 웃는다. 그런 취향인 거겠지. 왠지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B만을 골라놓고 하나만 골랐는데 1만엔 들어있지 않잖아 라고 우겨볼 생각도 했다. 하지만 3에 둘 다를 고르면 최소한 1000엔은 손에 들어오니까 다음 생활비까지 이걸로 B 1000엔이 돼서 라고 생활감 넘치는 사고로 이어져 갔다. 그러자 스승이 고맙대르네, 곤란해하고 있군 이라고 즐거운 듯이 끼어들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하나 주지. 네가 만약 투시 능력 혹은 텔레파시 능력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할까? 왔다, 또 이상한 조건이 나왔다. 예지 능력이라는 가정 위에 또 다른 가정을 겹치는 거니까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다. 그런 얼굴을 하고 있자 스승은 간단 이라면서 웃는 거다. 투시라는 건 예컨대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렇다면 재현하는 건 간단. 상자 옆에 구멍을 뚫어서 보면 훌륭한 투시 능력자다. 잠깐, 그런 반칙도 가능해요? 라고 말했지만 투시 능력이란 건 그런 거니까. 그쪽이 오케이라면 뭐 전혀 상관없다. 텔레파시 쪽이라면 더 간단해. 너는 본인에게 물어본다. 머릿속을 들여다봤다는 설정으로. 뭔가 이제 게임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저는 초능력자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이유? 되지. 단 투시 능력인지 텔레파시인지 둘 중 하나만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텔레파시 쪽은 넌 본인이 여기 없으니까 사양해줘야겠네. 본인이 없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설마 여자친구분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내용은 모른다? 라고 말했다. 난 얼굴이 파래졌다. 스승의 여친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하게 감히 예리하다고 해야 할지 예지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별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진짜잖아요. 난 눈앞의 상자에서 무심코 몸을 뺐다. 단순한 게임이 아니게 돼버렸다. 가령 만약에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스승의 여친의 능력이 우연의 수준을 넘어서 혹시라도 진짜 예지 능력일 경우 이건 진짜? 난 지금까지 몇 번인가 그 사람한테 시험 문제 찍기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너무 잘 맞아서 기분이 나빠 최근엔 말도 안 했다. 자, 투시 능력 쓸래? 스승은 커터를 들고 상자 B에 갖다 댔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가 달라진다 라기보다 진심의 정도가 달라진다. 예지 능력이 진짜 혼모노라고 했을 경우 두 상자를 모두 고른다는 행위로 B의 상자 안의 내용이 거슬러 올라가서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지가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고를지도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걸까? 소가 어느 풀을 먹을지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라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든가 하는 복잡한 물리학의 예제가 머리를 스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쉽다. 내가 고뇌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과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 의사결정과 동시에 상자에 돈을 넣는다는 불확정한 과거가 정해지는 걸까? 그 동시라는 건 뭐지?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져 간다. 인간이 건드려도 되는 영역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문제의 중심인 상자 B는 아무 일도 없이 거기에 있을 뿐인데, 그리고 그 상자를 고르기 전에 안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것이니 뭔가 이제 이해가 가지 않게 된다. 난 무릎이 떨리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배어나며 쥐어짜내듯 하나의 답을 내놨다. 4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로 부탁합니다. 스승은 씩 웃고 커터를 집어넣었다. 전제가 하나 부족한 걸 눈치챘어? 한쪽을 고르는 경우에는 각각의 돈을 넣고 양쪽을 고르는 경우에는 A에만 넣는다. 그럼 어느 쪽도 고르지 않는다고 예지하고 있었다면? 정해두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스승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2개의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난 이 사람에게 이길 수 없다고 실감했다. 초능력이었습니다. 불쌍한 운이 괴롭히지 마세요. 운이 내리지 마세요. 우엥. 다음 스승 시리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4번. 아마 스승도 운이가 거기에 결론을 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다음 스승 시리즈 사진. 대학교 2학년 봄쯤 오컬트도의 스승인 선배의 집에 불쑥 놀러갔다.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서 뭔가 어려운 얼굴을 하고 사진을 보고 있다. 무슨 사진인가요? 심령사진. 약간 질색했다. 심령사진이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양이었다. 다다미 바닥 가득 앨범이 흩어져 있고 수백 장은 있어 보였다. 어디서 이렇게나? 라고 묻자 없자 라면서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하는 거다. 아무래도 오사카에 그런 가게가 있는 모양이다. 절이나 신사에 반입되는 심령사진은 물론 재령을 해달란 이유로 의뢰되는 거지만 대개 처분도 해달라고 부탁받는다. 거기서 태워지지 않고 옆으로 빼돌려진 물건이 매니아 시장으로 나온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세계다. 몇 장을 집어서 들어봤지만 어느 것도 강렬한 사진이었다. 안개가 껴있을 뿐 같은 담백한 건 없다. 공원에서 노는 아이의 목 없는 사진. 해수욕장에 아무리 봐도 수심이 깊어 보이는 곳에 무표정한 남자가 무릎까지밖에 잠기지 않고 서 있는 사진. 가족 사진 속에 재단 같은 게 맥락도 없이 찍혀 있는 사진. 난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었다. 재령은 끝난 거겠죠? 제대로 재령을 하는 승려나 신관들이 이런 걸 암시장으로 흘릴까? 그럼 이만 하고 나가려고 했지만 스승에게 팔을 잡혔다. 싫어! 이야! 이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주받을 것 같다. 눈 덮인 산장 속에서 명탐정 10명을 마주치면 이런 기분이 들까? 체념한 나는 방 구석에 앉았다.
스승은 여전히 미간에 주름을 잡고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문득 눈앞의 사진 더미 속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하고 집어들었다. 이상하다기보단 이상하지 않아서 이상한 거다. 평범한 풍경 사진이었다. 스승, 이건? 하고 보여주자. 아, 이건 나무 밑동의 여자 얼굴이... 아래? 나이네. 기에 때르네. 마, そんなこともあるよ. 약간 친절한 말투예요? 어라? 없군. 사라져 있군. 뭐 그런 일도 있겠지. 라고 말해도 너무 무섭잖아. 난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쌀 뻔했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 가만히 있기로 한 후 잠시 뒤에 불쑥 스승이 말한다. 옛날에는 가운데서 사진을 찍히면 혼이 빠진다든가 수명이 줄어든다든가 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 가운데에서 찍히는 사람은 선생이라든가 상사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빨리 죽기 쉽겠죠.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 이 사람도 죽었다, 이 사람도 죽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겠죠. 그럼 이런 사진은 어떻게 생각해? 스승은 그렇게 말하며 흑백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어딘가의 정원 앞에서 기모노를 입은 남자 셋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다. 그 한가운데에 초로의 남성 머리 위 근처에 안개 같은 게 걸려있고 그게 얼굴처럼 보였다. 이걸 보면 혼이 빠졌다고 생각하겠지. 확실히 본인이 봤다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 거다. 스승은 혼 빠져나갔어? 라든가 그런 시시한 말을 하면서 사진을 더미 속으로 되돌린다. 혼을 빼앗긴다든가 빠진다든가 하는 흉흉한 말을 하고 있는데 즉사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지. 나르호도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옛날 사람들은 혼에는 양이 있어서 그 일부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럼 혼 그 자체의 영체가 사진에 찍힌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심령 사진이라는 건가요? 살을 베이는 것처럼 괴롭겠네요. 라고 시시한 농담으로 돌려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건 결국 옛날 사람들의 믿음이 바탕이니까 일반화할 순 없잖아요. 난 해냈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자 스승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렇게 믿고 있는 옛날 사람의 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되찾으러 오는 거 아닐까? 스승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다. 스승은 또 어려운 얼굴로 사진을 노려보고 있다.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같은 사진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나는 지뢰라는 걸 알면서도 뭔데요? 라고 말했다. 스승은 말없이 2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난 움찔거리면서 받아든다. 우와! 라고 무심코 소리를 내면서 눈을 돌렸다. 힐끗 본 것만으론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느낌이 든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에 같은 게 찍혀 있는 거야. 또 분명 스승은 리스트 같은 걸 넘겼다. 여기 있다. 오른쪽은 치바의 우라야스에서 찍힌 쥐의 나라에서의 가족여행 사진. 자, 치바의 우라야스에 있는 쥐의 나라가 어디죠? 맞아요. 치바의 우라야스에 있는 네즈미란도, 네즈미노쿠니 이런 식으로 쥐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디즈니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약간 옛날에는 디즈니랜드라는 걸 엄청 검열했어.
왜냐면 디즈니랜드의 그 이미지 같은 걸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디즈니의 저작권이나 법적인 그게 너무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네즈미란도라든가 네즈미노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다. 오른쪽은 치바 우라야스에서 찍힌 쥐의 나라에서의 가족여행 사진. 또 하나는 히로시마와 후쿠야마에서 찍힌 거리 풍경 사진. 참고로 사진에 관한 정보가 있는 쪽이 좀 더 높은 값이 붙는다고 덧붙였다. 물론 찍은 사람도 각각 달라. 4년 전과 6년 전. 우연히 같은 업자한테 흘러들어왔을 뿐 배후에 공통점은 없다라고 생각해. 난 흥미가 생겨서 가늘게 눈을 뜨려고 했다. 그때 스승이 잠깐 이라고 말하며 날 제지하고 창 쪽으로 다가갔다. 밤이 됐다. 또 어려운 얼굴로 말한다. 무슨 말을 꺼내는 건지 두근거리면서 사진을 뒤집었다. 스승이 창문에 커튼을 젖히자 밖은 완전히 해가 저물어 있었다. 아마 도착한 건 5시쯤이니까 슬슬 어두워져도 이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손목시계를 본다. 짧은 바늘은 9시를 가리키고 있다. 에? 그렇게나 지났어? 라고 놀라고 있는데 스승이 입술을 깨물며 마즈이나 곤란하네. 상당히 곤란해. 라고 중얼거리며 몇 시쯤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온다. 6시 반쯤이라고. 확실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도 들지만 뭐 그만큼 사진을 보는데 집중했을 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난 정오다. 그건 말도 안 되지. 하지만 스승의 눈은 웃고 있지 않다. 무언가에게 체내시계를 어지럽혀졌다? 라고라도 말하는 걸까? 스승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까? 라고 말하며 어깨를 으쓱한다. 나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방안 가득 흩어져 있던 사진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아까 엎어놓은 2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춘다. 같은 것이 찍혀있다 라고 말한 스승의 말도 신경 쓰이지만 보지 않는 편이 좋다 라는 제 육감이 작동한다. 그때 스승이 묘하게 기쁜 듯한 얼굴을 하고 바닥 위를 둘러봤다. 인간에게는 무의식 속에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녀석이 있구나 하고 실감하게 돼. 무슨 말을 꺼내는 걸까? 동물원은 뭐 하는 곳이지? 이야기가 너무 뛰어서 의미를 모르겠다. 동물을 보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우리는 돈을 내고 동물원에 가서 각각 우리 앞에 서서 안에 동물을 보며 돌아다니지.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선 어떨까? 우리 안에 있기만 해도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원숭이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차례차례 모습을 보이러 온다. 동물을 심령사진으로 치환하면 되는 걸까? 왠지 말하고 싶은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바닥을 보면서 스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둠을 들여다보는 자는 똑같이 어둠에게 들여다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니체인가요? 아니, 나다. 스승은 어디까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얼굴로 바닥에 흩어져 있는 사진을 가리켰다. 어째서 엎어놓은 거지? 그걸 들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아까 2장만이 아니다. 무수한 사진 속에서 몇 장인가의 사진이 엎어져 있다. 전혀 의식은 하고 있지 않았다. 전혀 의식은 하고 있지 않았던 거다. 사진은 전부 앞면을 향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엎어놓은 걸까? 한기가 들어서 전신이 떨렸다. 괴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가 괴물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시 니체잖아요. 난 그렇게 말할 기력도 없고 괴물을 쓰러뜨리긴커녕 사진을 넘길 용기도 없었다.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괴담은 마지막 스승 시리즈는 조금 길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스승 시리즈 장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장제는 장례랑 제사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장제. 대학 2학년 여름방학에 아는 사람의 시골에 따라갔다. 꼭 같이 와라 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8시간이나 걸린 건 지긋지긋했다. 아는 사람이라는 건 대학에서 만난 오컬트 좋아하는 선배로 난 스승이라고 부르며 경외하기도 하고 얕보기도 하고 있었다. 그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와라 하는 이상 가지 않을 순 없다. 결국 무서운 걸 보고 싶었던 거다. 현 경계에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표고가 높아서 여름인데도 서늘함마저 느껴진다. 울타리에 둘러싸인 단층집에 도착하자 아주머니가 나와서 친척이다 라고 소개되었다. 스승은 싱글싱글 웃고 있었지만 그 집 사람들로부터는 묘하게 어색한 걸 느껴서 불편했다. 배정된 방에 짐을 내려놓자 난 스승에게 그런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먼 친척이라서 라는 식의 말을 했지만 더욱 캐묻자 실토했다. 정말로 멀었다. 앉아있기 힘들어질 정도로. 먼 친척이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여름방학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시골 사람은 기뻐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대학생이다. 거의 연락도 끊겨있던 친척의 어른이 친구를 데려와서 재워달라고 하는 거면 상대도 기분 나쁘겠지. 물론 먼 혈연 따위는 여기에 눌러앉기 위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무서운 걸 보고 싶을 뿐이었던 거다. 매우 눈치가 보이는 경험을 하면서 난 그 집에서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댁의 근처에 개울에 가거나 산길을 산책하거나 해서 어쨌든 시간을 보냈다. 스승으로 말하자면 가져온 짐 속의 대학 노트를 노려보고 있는가 싶더니 훌쩍 나가서 근처 집을 찾아가서는 그 집의 노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도 했다. 난 스승의 방식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2명 있는 그 집의 아이와 아직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걸 자조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6번째 날 밤에 겨우 스승이 입을 열었다. 알았어. 정말 시끄럽네. 이제 가르쳐 준다고. 육첩방에 미닫이를 닫고 이불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묘지 매장법을 알고 있나? 라고 말한다. 요컨대 토장이나 조장, 풍장 등 토착의 장제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화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이다. 라고 스승은 말했다. 사람의 죽음을 풍습으로부터 분리한 거다. 요 며칠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덤이 비교적 새로운 것뿐이라는 걸 눈치챘나? 라고 질문받았다. 눈치채지 못했다. 확실히 묘지는 보긴 했지만 이 근처의 마을은 예전에 색다른 장제가 행해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물론 알고서 찾아온 거겠지. 그런 가정하에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거다. 두근거렸다. 들으면 되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집은 깊이 잠들어 있다. 작은 전구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스승이 말했다.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그 재를 밭에 뿌렸다는 것 같아. 산화된 흙을 중화시키는 지혜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자체가 아니야. 에도 중기까지는 사자를 매장하는 습관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시체는 버리는 것이었어. 추위가 더해진 것 같다. 여름인데도. 이 마을에서 시체를 재로 만들어서 밭에 아무렇지도 않게 뿌릴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더 있다. 시체를 그 사람의 본체, 영혼의 자리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본체는 제대로 조문하고 있다. 시체에서 빼내서. 빼낸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마을에는 장례조 같은 제도는 없고 장제를 주관하는 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주술사, 샤먼의 집안이었다고 한다. 키라고 불렸던 모양이야. 사람이 죽으면 그들은 시체를 맡아서 이윽고 본체가 빠져나간 시체가 돌려보내지고 친족들은 그걸 태워서 자신들의 밭에 뿌린다. 빠져나간 본체는 나무 상자 안에 넣어져서 키가 관리하는 돌 아래에 모아서 묻혔다. 말하자면 이게 묘석이고 조령에 대한 조의나 더러움 씻기 이런 거는 이 돌을 향해서 이루어졌던 거다. 그들은 이 본체를 온미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노인이 이 말을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서 대답을 듣기가 힘들었어. 스승이 이런 산 위까지 온 이유를 알았다. 그 나무 상자 속을 보고 싶은 거다. 그런 사람이었다. 이 풍습은 산을 좀 내려간 옆에 마을엔 없었다. 근처에 정토종의 절이 있어. 그 단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도라는 거는 이제 시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절의 문화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란 거죠. 절이 생기기 전에는 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마을 단독으로 조용히 이어져 온 풍습인 것 같다. 이 풍습도 묘지 매장법에 따라 메이지 시기에 끝나 있다. 그래서 이 집락의 묘는 전부 메이지 이후의 것이고 대부분은 다이쇼 쇼와에 들어서고 나서의 것이 아닐까? 그날은 그대로 잤다. 그날 밤 살아있는 채로 목관에 넣어지는 꿈을 꿨다. 다음날 아침 그 집에 가족과 밥을 먹고 있자 슬슬 돌아가지 않겠냐는 듯한 말을 암묵적으로 들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상자 속을 보기 전까지는. 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맛이 나지 않는 밥을 밀어 넣었다. 그날은 어쩐지 음산해서 산에는 가지 않았다. 근처의 강에서 혼자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다. 나는 그 나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보다도 이 마을의 옛사람들이 인간의 본체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게 알고 싶다. 난 알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상상은 간다. 남은 건 어떤 장기인가 하는 차이일 뿐이다. 난 배 근처를 누른 채 강가의 돌에 걸터 앉아서 물을 튀겼다. 마을에 침입한 이물을 아이들이 멀리서 보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겠지. 그날 밤 우시미츠도키, 이제 2시 전후죠? 새벽 2시? 2시 반? 이쯤이에요? 축삼시 무렵에 스승이 목소리를 낮추며 가자 라고 말했다. 강을 건너 어둠 속을 나아갔다. 향한 곳은 절이었다. 그 정토종 절이다. 어떤 공세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이지 시기에 문제의 그 수상한 토착신앙을 패하고 단도에 더하는 데 성공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근처는 전부 불식이다. 숨을 죽이고 산문을 지나갔다. 돌아가고 싶었다. 그 뒤에 장자를 주관하던 키의 일족은 혈통도 끊어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박해가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문제의 나무 상자인데 아무래도 처분되진 않은 모양이다. 종지가 다른 매작물이지만 선뜻 폐기할 정도로는 정토종은 마음이 좁지 않았다. 다만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당시의 주지가 맡아 절의 지하 창고에 일단 두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한 채로 대가 바뀌어서 어느새 말 그대로 사장돼버린 채 지금에 이른다 라는 거지. 잘도 조사했다 라고 생각한다. 경내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하면서 작은 펜라이트로 조심조심 나아갔다. 작은 본당에 새까만 그림자를 곁눈질로 보면서 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무 상자를 보러 온 느낌이 아니다. 내 전공은 불교 미술이니까 그쪽으로 공략해서 여기 주지랑 친해져서 열쇠를 빌린 거야. 그럴 리가 없다. 잠든 뒤에 도둑처럼 찾아올 이유가 없다. 거기다 라고 스승이 말했다. 본당 옆에 뒷강 같은 지붕이 있고 아래에 쇠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었다. 복장이야. 후크조라는 거는 이제 지하에 숨겨둔 보물창고 같은 거죠. 아무래도 나무 상자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당시부터 서민은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아는 건 금기였던 것 같다. 거기가 기묘하다 라고 스승은 말한다.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인테그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손을 모으고 그리고 또 두려워했다는 건 역시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게 뭔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빼냈다는 샤먼과 혹은 그 나무 상자를 돌 안에서 파내서 복장에 수납한 당시의 주지 정도일까? 스승이 부스럭거리면서 문을 만지작거리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열었다. 쉰냄새가 나는 지하로의 계단을 둘이서 조용히 내려갔다. 내려갈 때 계단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실제로는 지하 1층 정도일 테지만 더 길고 끝없이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원래는 본산에서 하사받은 얼마 안 되는 경전을 보관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 주인이 바뀌었다. 라고 스승은 말했다. 이교의 더러움을 보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에 순간 아찔해졌다. 고산에 가까운 지역인데다가 한밤중에 지하실이다. 마치 겨울의 추위였다. 난 얇은 옷에 어깨를 끌어안으며 스승의 뒤를 겁먹은 채로 따라갔다. 펜라이트로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깊이가 있다. 벽 양쪽에 선반이 여러 단 있고 주로 서적과 불구가 내려놓아져 있다. 그것은 가장 안쪽에 있었다. 히히히 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스승의 입에서 나온 걸까? 두꺼운 청과 파란 시트로 이중으로 덮여있는 작은 산이 안쪽 벽가에 있다. 역시 그만두자고 스승의 소매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째선지 손은 허공을 갈랐다. 손은 어깨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스승은 천천히 다가가 천과 시트를 들쳐 올렸다. 나무 상자가 나왔다. 크다. 솔직히 말해서 작은 나무 상자에서 작은 간 같은 걸 말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상자는 적었다. 30은 되지 않을 거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안아야 할 정도로 크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무 상자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돌 아래에 묻혀 있었던 것이니 파냈을 때 상자의 형태를 이루지 못한 건 처분해버렸을지도 모른다. 스승이 그중 하나를 손에 들고 라이트를 비췄다. 그걸 본 순간 분명하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름이 돋았다.
거칠게 놓여 있었는데도 나무 상자는 전면에 먹으로 쓴 경문으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국기 수급 고독 원녀 대비구중 1250인구. 스승이 그걸 읽고 있다. 그만둬줘. 깨어나 버리잖아. 그렇게 생각했다. 펜라이트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스승이 기쁜 듯한 얼굴을 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상자의 입구에 경문을 문질러서 지웠다. 다른 봉인은 없다.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다. 난 무섭다기보다 심장 근처가 차가워져서 그쪽을 볼 수 없었다. 하는 먹먹한 소리가 나서 무심코 돌아보니 스승이 상자를 들여다본 채 입을 막고 있었다. 난 정신이 들었을 때 입구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불빛이 없어서 몇 번이나 넘어졌다. 그래도 더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다. 계단을 기어올라 겨우 달빛 아래로 나오자 산문 근처로 돌아가 거기서 웅크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스승이 곁에 서 있었고 창백한 얼굴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결국 다음날 우리는 일주일간 신세를 진 집을 떠났다. 또 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가지 않는다. 갈 리가 없다. 돌아가는 전철에서도 난 묻지 않았다. 나무 상자 안의 것에 대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물어선 안 된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여름방학도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나는 기형의 사람을 연달아 보았다. 그 일을 스승에게 이야기했을 때 기형에서의 연상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그 나무 상자는 하고 무심코 말해버렸다. 아, 아래네? 아, 그거? 스승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무 상자에 묻혀 있었을 테니까 우선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와버린 데에는 아무래도 놀랐어. 양반다리라고 미간에 주름을 잡고 있다. 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스승은 계속했다. 시라프한 영화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그게 내용물. 예전에 묻혀있던 걸 봤는데 진흙탕도 아니었던 데다가 게다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이 실화파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애초에 실화파되어 있었던 건 26구 중에 3구였지만 영화?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로테스크한 대답이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 죽은 사람의 몸에서 빼낸 것일 터였으니까. 물론 산사한 인산부 한정의 장제가 아니다. 그 땅의 장래의 전부가 그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여기에 대해선 나도 확실한 답을 낼 수가 없다. 다만 영화 B와 노인 6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영화 B도 노인 6기도 지금의 일본엔 없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대의 유물이다. 시체에서 꺼냈다는 건 거짓말이고 몰래 줄이고 싶은 아이를 가족이 내놓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역시 당시의 땅의 서민들도 알고 있었을 거다. 하지만 말할 순 없었겠지. 나무 상자 안에 내용을 모른다 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이 장제를 행하는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야 라고 하듯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순서가 달라. 그 상자 안에는 전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들어있었어. 노인이 죽었을 때 마침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반대인 거다.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노인이 죽은 거야.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요컨대 적극적인 노인 6이었다. 기분이 나쁘다. 역시 그로테스크했다. 이 두 가지 장르를 동시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나온 쪽에 입을 줄이는 이상
앞으로의 입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도리가 저곳엔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째서 시체가 된 노인의 몸속에서 그것이 나온 것 같은 형태를 취하는지는 그건 알 수 없다. 그저 깊은 토착풍 속의 어둠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아, 맞아. 그 장제를 맡고 있던 키의 일종 말인데 마치 완전히 혈통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말해버렸지만 그렇진 않아. 마지막 당주가 죽은 뒤에 그 딸 중 하나가 마을의 한 집에 시집을 갔어. 그렇게 말하는 스승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봤던 인간의 어둠에 닿았을 때와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얼굴에 띄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머물렀던 집이야. 즉, 내 아내도. 그렇게 말하듯 스승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오늘의 마지막 괴담은 장제. 단편이지만 그래도 제법 본격적인 토착? 풍습 계열의 이야기였죠. 매주 니찬 괴담이랑 스승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는 괴담 라디오. 오늘은 좀 잔잔하고 뒷맛이 깔끔하지 않은 괴담 위주로 읽어드린 것 같아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크로네 언니가 괴담에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안녕. 알았어. 아, 진짜 집중력 떨어지는 거 봐. 진짜 우르사이나라고 읽으려고 했어. 나 방금 진짜 우르사이나라고 읽으려고 했어. 한국어랑 일본어가 머릿속에서 퓨전하고 있어. 와. 야바쿠나이? 와, 분리해. 한국어랑 일본어 분리해. 안돼, 한 번은 안돼. 정말 우르사이나 안돼. 정신 차려. 다시. 중요한 분위기에서, 중요한 데서 치코미 걸게 만들지 말아줄래? 그만둬줘라고 읽은 거 아니라고. 그만둬줘. 야메테 그래. 그만둬줘. 내가 한국어 발음이 안 돼서. 아니,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신경 쓰여서 넘길 수가 없었어. 아니라고. 야메테 그래였다고.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걸 어떡해? 어릴 때 한국에서 안 살아가지고 발음이 이상하다고. 받침이 어렵다고. 더 이런 발음도 어렵다고. 발음 치코미 멈춰.